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36강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오늘 자료 분석 첫 번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오늘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교재 178페이지에 있는 자료 분석 첫 번째 자료를 함께 보시면 자, 이 자료는요, 정말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구적인 측면, 영농적인 측면, 그리고 재배적인 측면, 경지 면적의 측면에서 볼 때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지금 처음이 다 뭐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도시화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그래서 먼저 인구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도시로 인구가 이동을 하는 그런 이촌양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 절대적인 양이 감소를 했죠. 그런데 그 인구가 감소하는 데 있어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의 이동이 아주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연령층은 그나마 어떤 연령층만 많이 남아있다? 노년층의 비중이 아주 높게 남아있다 했죠. 그래서 인구의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아무리 경지 면적이 많아지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휴경지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문제를 조금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면 영농의 기계화를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요,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더라도 이 세계화의 흐름 때문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 수입 농산물은요, 워낙에 대단히 곡물 회사에서 제작하는 그러한 농산물이 아주 값싼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은 가격 경쟁 면에서는 아주 약한 편입니다. 불리한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그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뭐죠? 질적으로 고급화를 조금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요. 또 안정성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야 될 겁니다. 고급화 전략, 안정성 전략을 세워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대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농산물의 브랜드화라든지 이거와 거의 같은 뉘앙스로서 지리적 표시제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장소 마케팅을 이용해서 농촌 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경지 면적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스스로 보면서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런 곡물 작물, 식량 작물, 주곡 작물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상품 작물의 비중은 높아져서 그래서 시설 재배 면적이 높아진다.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쭉 한번 보면서 흐름을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스스로 풀어보기 첫 번째에 있는데 자,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지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농촌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연령층이 농촌을 떠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매각하거나 그 다음에 휴경지로 돌리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자,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농사를 지어보려고 이제 기계를 막 사들여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기계를 사면서 이제 농가들이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왜? 기계값이 비싸니까. 그러면서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가가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채가 증가하니까 농사를 포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농촌 인구의 유출로 또 어떠한 측면? 임대농지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땅이 있어도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러면 좀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농업회사에 맡긴다거나 좀 젊은 사람한테 내 땅도 같이 농사 지으렴 하면서
농지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대 농지로의 전환도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조합해서 가나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으로 이런 집약적 농업이 발달한다고 유추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농민 소유의 토지 증가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겠죠. 자, 어떤 거? 경지 이용률이 그 전에 비해서 휴경지가 증가하고 그리고 그루가리도 감소를 하면서 경지 이용률이 하락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농지로 전환한다. 그러한 멘트로서 우리는 뭐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위탁 영농의 증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기출됐던 문제의 자료죠. 기출됐던 문제인데, 자, 가나다, 그 다음에 이 경지 규모별로 가나다 지역의 농가 수의 비중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 형태로서 농가 수의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경지 규모는요,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거와 연결을 시키세요. 땅값. 여러분, 그 지역이 아무리 농지라도 땅값이 비싸면 많은 땅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나다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 A, B, C 지역이 있습니다. 일단 이 지역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C는 전북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B는 강원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A는 서울 바로 오른쪽에 있으면서 경기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 중에서 지금 경지 규모별 농가 수를 통해서 A, B, C 중에 한 군데는 그래도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0.5헥타르 미만의 농가 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나예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나요? 그만큼 소규모 경작의 비중이 높다는 거는 경지 규모가 낮은 농경지의 비중이 높다는 그만큼 그 지역의 땅값이 어떻다? 땅값이 비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당연히 A, B, C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땅값이 비쌀까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이 경기 지역에 속하는 A가 가장 땅값이 비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가 나가 A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다를 여기서 아무리 이게 눈을 째려보고 있어도 가다가 B인지 절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B와 C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된다? 이쪽으로 돌려야죠. 그죠? 자, 그러면 가하고 다가 B인지 C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식량 작물 재배와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채소 재배 비중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전북과 강원인데 강원은 참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왜? 다른 지역과 지리적인 특성이 아주 다르기 때문이에요. 산지 비중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식량 작물 재배 면적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 C는요. 엄격하게는 지금 여기가 전북 김제예요. 매년 지평성 축제라는 끝이 안 보이는 그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김제 평야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김제인데요. 이 김제는 전통적인 쌀농사 지대입니다. 자, 그래서 식량 작물 비중으로서도 이게 C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또 채소 재배 비중이 그래도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통해서도 이 지역이 둘 중에서는 강원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료 분석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지역의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이 전업인지 겸업인지는 그 지역이 전통농업 지역인지 시설재배농업, 즉 근교농업 지역인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지금 가 지역은요. 일단 지리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서울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방금 봤던 그 지역입니다. 경기 남양주인데요. 그걸 모르더라도 전체 농가에서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도 방금 나왔던 김제네요. 여기서도 전체 농가에서 비중을 따지자면 어떤 비중이 훨씬 높다? 전업농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가는 겸업의 비중이 높고 나는 전업의 비중이 높다. 즉, 가오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은요. 전통농업 지역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야말로 쌀농사 중심의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어떠한 지표로서 이 지역을 비교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아래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평균 지가. 당연히 이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이 가지역보다는 이 나지역의 땅값이 낮겠죠. 벌써 D 아니면 입니다. 그러면 확인하면 1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은 당연히 가보다 나가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아요. 자, 그냥 어차피 D이니까 한번 확인만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진짜 이걸로 마지막을 결정 짓겠습니다. 시설 작물 재배 면적의 비중. 당연히 시설 작물 재배 비중은 가에서 높겠죠. 그죠? 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이 된다?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2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앞에서 배웠던 거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농촌 인구의, 농가 인구의 지금 인구수의 변화 그리고 연령별 인구수의 비중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요. 경지 면적의 변화와 그 다음에 경지 이용률 그 다음에 농가 호당 경지 면적까지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선생님이 36강에서 이론 정리할 때 다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자주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는 그래프죠. 자, 1970년 이후에 농가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다. 자료 해석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요. 1970년 이후에 경지 면적도 경지 면적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감소하고 있죠. 1970년 이후에 농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자, 고령화라는 건요. 인구에서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 지표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고령화 지수라든지 고령화율이라든지 일단 간단하게 고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고령화율도 비슷해요. 전체 인구분의 노년입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00% 비중 중에서 노년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죠. 인구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4번 경지 이용률의 감소폭. 자, 이 두 시기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와 1970년과 1980년 사이에 보시면 어디가 훨씬 더 변화율이 크죠? 아, 이 시기가 변화율이 크다. 맞습니다. 그죠? 1970년에서 2010년에 이 기간 동안 경지 면적의 감소율은 농가 호수의 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거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경지 면적의 감소폭이 컸는지 농가 호수의 감소폭이 컸는지 자, 바로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지금 경지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호당, 한 가구당 경지 면적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얘도 감소를 했지만 어떤 감소폭이 더 컸으니까 농가 호수의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선생님 앞에서 뭐라 했어요? 100헥타르가 80헥타르 된 거 맞아요. 그런데 농가 수도 이렇게 줄었어요. 어디가 더 감소폭이 크다? 농가 호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한 가구당 경지 면적은 오히려 증가한다. 그래서 말을 잘 읽어보시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틀리게 거꾸로 얘기를 했고요. 자, 기본 문제 2번입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쭉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작물별 재배 면적 비중인데요. 자, 지금 어떠한 작물이 그죠? 어떻게 재배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ABC를 찾아보는 겁니다. 각 시기별로 보더라도 지금 이 A에 해당하는 색깔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높은 비중. 자,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식, 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B하고 C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예를 보니까 맹류 아니면 채소 과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란색은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이 주황 색깔에 해당하는 C는요. 지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A는 쌀, B는 최근에 그루가리의 감소. 왜? 수익성이 너무 낮아요.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경작을 포기를 하죠. 거기에 해당하는 맹류, 그 다음에 채소 과실. 1번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3번인데 지금 읽어보시면 장소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가꾸어 판매하는 전략, 이거를 뭐라고 한다? 장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장소 마케팅은 처음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촬영지가 하나의 관광 상품화 되면서 이 장소 마케팅이 이제 막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농업에서도 적용을 하는 거죠. 그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지역 축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체험 마을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게 다 장소 마케팅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농업 소득 비중을 높여주는 그러한 대책으로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답사기의 내용 중 일부인데요.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서 찍은 것 같아요? 일단 태백산맥 주변이고요. 그죠?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때요? 완만한 편이죠. 아, 지형적으로 어디라는 걸 또 알 수 있다? 고이 평탄면입니다. 자, 고지대에 완만하게 펼쳐진 밭, 고이 평탄면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밭의 모습이고요. 배추를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고이 평탄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랭지 채소 농업에 대한 사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러한 방식의 농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 고랭지 채소 농업이 발달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유추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인구 밀도가 높아 노동력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 강원도 지역은요,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는 언급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에 의해 퇴적된 비옥한 토양, 여기는 하천의 상류 지역입니다. 퇴적이 돼서 비옥한 토양이 형성됐다고 설명할 수가 없는 하천의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설명도 틀렸죠. 반면에 여름철 기후가 서늘하다, 아주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죠. 왜? 평지는요, 여름철에 너무 덥기 때문에 채소와 같은 채소 작물을 노지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잎이 말라버리겠죠. 자, 반면에 여기는요, 평지보다 온도가 한 5도 정도가 낮아요. 평지가 한여름일 때 여기는 봄, 가을 혹은 초여름 정도의 날씨이기 때문에 채소 재배 아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출하 시기가 판매에 아주 유리하겠죠. 왜? 남들 할 때 하는 거예요? 남들 안 할 때 하는 거예요? 남들 안 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을 창출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높은 값을 불러도 팔려요. 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 고속국도가 개통, 영동 고속도로라든지 각종 그 수도권과 경기권을 이어주는 고속도로가 계속 개발되고 있죠.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를 해서 철도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와 수도권 간의 시간 거리는 계속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더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될 거고, 그러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신선한 채소를 대소비지로 우리가 운송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조건들,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이 지역이 어딘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자, 왼쪽은 일단 경관이 어때요? 맨 땅에 지금 논농사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그야말로 전통 농업지역. 그림도 보니까 지금 뭐 옹기종기 다 이렇게 모여있어요. 집촌을 이루고 있고요. 입지로는 배산임수 지형에 정확히 입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눈에 보이죠. 그림이 아주 여러 가지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를 보면요, 지금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저 뒤편에 도시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도시 경관이 증가하고 있는 농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은요, 교외화의 영향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고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방식도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시설 재배 방식을 취하고 있죠. 아주 집약적으로 자본의 투입이 많은 그러한 농경지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농사 방법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설 재배 혹은 뭐 근교 농업, 농촌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 골라보겠습니다. 전업농가의 비중이 높다. 비중으로 따지면 훨씬 더
겸업 농가의 비중이 높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요. 지금 도시화의 물결이 지금 점점 번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대도시권의 확대에 해당하는 배후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서 땅값도 비싼 지역일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었죠.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훨씬 더 영농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았던 곳이 바로 이 대도시권에 있는 시설 재배 농촌의 비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디귿.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다. 당연히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땅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그 땅을 만약에 빌린 땅으로 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땅에서 내가 높은 수익을 얻어야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땅이 비싼 땅이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그 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자본도 투입하고 노동력도 투입하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집약적으로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집약도가 높다. 맞고요. 공동체 의식은 약합니다. 왜? 주민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질적이죠. 도시의 교회화 때문에 여기저기 직업 구성들도 다르고요. 출신지도 다르고요. 연령대도 다양하다 보니까 주민 구성은 이질적이다. 그래서 약하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은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A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거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급률이 높은 농작물이고요. 재배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자, 그래서 A는 뭐다? 자급률 거의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쌀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 한때는 자급률이 아주 높았던 해도 있는 그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은요. 전체적인 패턴에서 급격하게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보이고 있는 바로 맹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맹류는 거의 뭐를 얘기한다? 보리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보기에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남아있는 ABC 보기에서는 이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밀하고 옥수수는요. 거의 100%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자급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고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여러분들 4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지도 표현의 기준이 된 항목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경지 면적의 비중이었을까? 이거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 전에 일단 분포를 먼저 보세요. 이거 뭐예요? 단계 구분도라는 통계 지도죠. 단계 구분도. 색깔이 진할수록 비중이 높은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이런 그 대도시 주변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값이 높다는 것을 통해서 대도시 주변에서 다른 지역이 경지 면적 비중이 높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 종사자 수의 비중이 이러한 대도시 주변에서 높을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쌀 재배, 식량작물, 주곡작물의 비중이 높을 리도 없습니다. 자, 고랭지 농업의 재배 면적. 이거는 강원도에서 월등히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될 수 있다? 4번.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중. 대도시 근교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답 4번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도 지금 시도별 작물 재배 면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지금 A, B, C를 우리가 골라보는 거예요. 자, 먼저 파란 색깔부터 보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 A에 해당하는 거는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그 재배 면적의 총 재배 면적도 가장 넓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곡창지대에 해당하는 이 전남 남북도, 충청 남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주 비중도 높죠. 그럼으로써 이게 바로 쌀이라든지 맹류를 합친 식량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값은 쌀하고 맹류를 합친 수치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과수와 채소죠. 그럼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 과수하고 채소가 남았을 때는 눈을 여기로 좀 돌려주세요. 일단 강원도도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도 체크를 합니다. 선생님 경상북도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라 했죠? 과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상북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색깔은 그래도 잘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이 빨간 색깔
이 경상북도에서 월등하게 비중이 높죠. 그죠? 양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 하나의 파이 면적이 바로 양이기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 그 다음에 제주도 이렇게 확인이 됨으로써 C가 과수라는 거. 그 다음에 강원도는요.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살펴보면 채소 비중이 높죠. 그럼으로써 여기가 고랭지 채소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채소, 강원도 채소의 비중이 높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비작물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기본 지식이 없으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경상북도 가수재배 1위인 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9번을 함께 보시는데 이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농업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가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 문제에서 가에 들어갈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읽어볼게요. 지역 특산품을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매출액이라든지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래프도 선생님이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제도의 1호는요. 여기입니다. 보성녹차가 1호예요. 이 이후에 아주 많은 지역 특산품들이 이 제도에 등록이 되어 있죠. 바로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그 외국에서도 효용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이 효가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준다. 자, 당연히 맞겠죠. 왜?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끊임없이 이 매출액을 늘리고 홍보를 하려면 당연히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품질 향상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게 한다. 자, 이 두 번째 문장이 조금 의아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모든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리적 표시제에 들어가 있는 예들 중에서 만약에 순창 고추장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순창 고추장은요, 그야말로 다른 지역의 고추장과 제조 방식이라든지 그들만의 뭔가 노하우가 특별하기 때문에 지정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특별한 노하우, 그러한 특별한 조건 때문에 맛이 더 좋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에 등록이 되어 있겠죠. 고추장 담그는 방법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무형 유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서 그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효과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보성 녹차도 매년 다양제라는 축제를 하는데요. 이 차와 관련된 문화, 차 문화를 중심으로 열리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시들로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효과도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상품 차별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준다. 녹차라고 해서 똑같은 녹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성 녹차라는 게 붙음으로써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도 높아지면서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얘기 맞고요.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목의 유사성을 높여준다. 자, 유사성.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유사성을 높여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똑같다는 거니까 이거는 언어역적인 측면에서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하지 않아요. 차별화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5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생산 품목의 전문화를 통해서 뭐예요? 보성은 녹차 전문, 순창은 고추장 전문, 이렇게 생산 품목의 전문화를 통해서 농산물 수익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자, 고추장은 아무리 그 값싸고 양이 많은 뭐 중국산 고추장이 들어와도 좀 비싸더라도 질적으로 순창 고추장을 이길 수 없다. 이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질적으로 어필하는 거죠. 고급화 전략으로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지리적 표시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빼고는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효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농민이 배추 재배를 한 농민이 지금 울상입니다. 자, 배추 산지에서는
1, 2천을 받고 배추를 중간 상인한테 넘긴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몇 달 동안 키운 배추가 한 포기에 달랑 1,000원이래요. 자, 그런데 이 소비자는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울상이죠. 배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매하기가 망설일 정도다. 한 포기에 8,000원, 뭐 만원, 뭐 배추 생산량이 줄면 뭐 2만 원씩도 하는 것도 선생님이 봤거든요. 자, 가격도 매번 크게 달라져서 왜? 생산량이 그 해의 기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변동폭도 큰 게 바로 이 농산물의 유통 구조, 가격 구조의 문제점이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점은 아마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으로 첫 번째 한번 보면 영농 규모의 확대. 자, 선생님이 농업에서도 뭐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랬죠. 왜? 공동투자, 공동생산을 하면요. 이전에 비해서 혼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생산비는 줄이는 대신에 생산비는 줄어드는 대신에 생산성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메이저 곡물 회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이유가 얘네들은 이렇게 대규모 경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서 똑같은 생산량 혹은 더 많은 생산량을 내는 그러한 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영농조합이라든지 농업회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 투자를 해요. 100만 원씩 조금씩 소규모로 이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공동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동시설에서 같이 수익을 창출해서 그거를 공동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도 빠르고 광고 효과도 있고 수익성도 더 빨리 나타나고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농촌은 이러한 변화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서 하고는 있지만 앞에서 봤던 자료, 유통구조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자, 이것도 우리나라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긴 하죠. 왜?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사 방법 중에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자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농의 기계화를 추진하여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즉 노동력 부족 문제와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면 답이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자료와 연관성이 없습니다. 농촌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 수준을 향상한다. 이것도 농촌의 낙후된 생활 수준 향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통 구조와는 상관이 없죠. 자,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거래 혹은 전자상거래 혹은 로컬푸드 이런 게 다 복잡한 유통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 선생님도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을 많이 구입을 해요. 그리고 그 영농조합에도 그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소액이지만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의 그런 소규모 투자이지만 그래도 그게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농산물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농산물이 생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생님이 또 영농조합에 일부를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로컬푸드는요. 그야말로 그 지역 산물을 그 지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나는 산물을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입니다. 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푸드 마일리지가 쌓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거와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물리적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무슨 발자국을 좀 덜 남긴다? 탄소 발자국을 덜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변에서 나는 산물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더 확보가 된다. 라는 것까지도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문제 10문제는 다 풀었고요. 좀 더 심화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의 한 장면인데요. 자, 그래프를 보고 이 시기 동안 우리나라 농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 유추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비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쌀은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가장 중심적인 농업입니다. 그 다음에 맹류는요. 맹류가 지금 뚝 떨어졌죠. 맹류, 그루가리가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것을 그래프로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 파란 색깔 채소라든지 과실은요. 어때요? 비중이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갑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설 재배 면적이 증가했을 것이다. 어떻게 알죠? 채소라든지 과실은요. 상품 작물로서 주로 시설 재배 형태로 우리가 재배를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갑은 맞고요. 그루가리 나오면 맹류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맹류를 딱 쳐다보시면 돼요. 면적이 감소했다. 감소했죠. 비중이 아주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식량 작물의 자급률이 상승했다. 자, 식량 작물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요. 쌀, 맹류, 두류, 기타 식량 작물까지 식량 작물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을 다 합쳐도 지금 비중이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당연히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급률은 떨어졌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또 얼마나 많이 증가했어요.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또 먹기도 많이 먹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이 수입을 해오면서 자급률은 떨어졌다. 영농의 상업화 경향. 자, 우리 자급적 농업이 있고 상업적 농업이 있습니다. 식량 작물, 쌀이나 맹류나 이런 것들은요. 주로 그야말로 우리가 먹기 위해서 키우는 그러한 작물들이에요. 그걸 자급적 농업이라 그러죠. 근데 채소라든지 꽃이라든지 뭐 이런 과일 같은 거는요. 그것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과일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꽃 뜯어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목적이 그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매하기 위해서, 즉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상업화 경향이 강화됐다는 것은 이 비중, 채소 과실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갑을정, 정답 4번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심화 문제 2번인데요.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시입니다. 자, 우리가 채점을 하는 거예요. 채점. 자, 식량 작물별 자급률 변화가 그래프에서 주어질 거고요. 단, 옥수수, 보리, 쌀만 고려를 한답니다. 자, 세 가지를 알려줬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A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급률이 가장 높은 쌀입니다. B도 이제 알죠, 여러분? 이렇게 뚝 떨어지는 보리. 엄격하게 보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C는 자연스럽게 옥수수라고 될 겁니다. 그죠? 밀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죠. 그럼 우리 채점을 해볼게요. A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 작물이다. 얘라고 해야죠. 그죠? 얘. B는 주로 가축의 사료로 이용된다. 선생님, 가축의 사료 그러면 무조건 뭐? 옥수수예요, 옥수수.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오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뭐예요, 여러분? 지금 채점을 해보니까 얘는 여기 있어요, 얘는 다 어긋났죠? 그러니까 다 틀렸네. 기억 예는 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C는 B의 그루가리 작물로 많이 이용된다. 자, 여러분, 그루가리 나오면 뭐와 뭐의 관련성이 있었습니까? 쌀과 보리였죠. 쌀의 그루가리로 우리가 보리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작물들끼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오. 제대로 얘기했죠? 맞네요. 자, A는 B, C보다 재배 면적이 넓다. 우리나라의 농업 그 자체가 바로 쌀농사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배 면적이 넓은 건 여전히 쌀입니다. 자, 그래서 일치하는 거 디귿과 리을. 정답 5번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심화 문제 3번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유형의 형태가 수능이라든지 평가 모의고사에서 가장 요즘에 선호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세 지역의 주요 작물별 재배 면적인데 일단 시설 재배 배출을 줬고요. 그 다음에 자주 언급되는 지역들이죠. 경기, 강원, 그 다음에 전북입니다. 뭐 전남이 나와도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경기는 자주 출제가 될까요? 경기는 어떠한 농업지대 대표로서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대도시권 안에 배후농촌 지역의 예로서 시설 재배 농업의 비중이 가장 뚜렷하게 높은 도가 경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땅값도요. 도지역 중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리에서는
확실한 것들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경기 지역은 계속 이러한 것들을 비교할 때 자주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경기 지역은 지가가 높고 그 다음에 시설 재배 비중이 높은 그러한 것을 포인트를 두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강원은요. 왜 또 자주 언급됩니까? 산지 비중이 높은 지역이에요. 산지 비중.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논농사 중심이 아니라 밭농사 중심의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할 때 식량 작물의 비중이라든지 혹은 채소 재배 비중을 가지고 비교를 하실 때 아주 유용한 지표로서 사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C는요. 물론 이 지역을 뭉뚱그려서 아주 전통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전히 쌀농사 비중이라든지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이 C 일대, 전라남북도 일대가 될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를 보면 이 벼는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가장 재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다 지역에서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1등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포인트는 이 시설 재배에 먼저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시설 재배 면적, 이건 양이기 때문에 실제 면적이에요. 절대 양. 당연히 A, B, C 중에서 가장 어디가 넓을까요? 당연히 땅값이 높고 그 다음에 대도시라는 큰 소비지가 있는 채소 소비량이 많은 그런 대도시 권에 있는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다가 남았어요. 강원하고 전북이 남았을 때는 너무 쉬워져 버려요. 벼를 봐도 되고요. 배추 생산량을 봐도 돼요. 배추 생산량이 여기가 좀 그래도 많죠. 그리고 벼는요. 쌀은 여기서 월등히 높고요. 그럼으로써 이게 C, 이거 B 이렇게 차분하게 집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다 했으니까 이거는 정답 체크 여러분들이 하고 넘어가세요. 자, 심화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지리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인데요. 자, 얘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딸기도 따고 옥수수도 따고 영농 체험했죠. 그 다음에 이런 체험들도 하고요. 전통 문화 체험도 해보고요. 야외 문화 체험도 해봤네요. 최근 농촌에서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경우에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약간 언어 영역적인 문제인데 당연히 그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겠죠. 특히 이것도 일종의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3차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농업 소득이 증가를 할 겁니다. 경업 농가의 비중도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농촌의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당연히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요. 도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많이 와서 경험을 하고 감으로써 도시 사람들도 농촌을 이해하게 되고 농촌도 도시 사람들의 그 요구라든지 수요에 맞춰서 또 변화를 시도할 거니까 그 사이에 이해가 증진이 되겠죠. 농촌의 고유한 자원과 전통 문화를 보존한다. 이런 것도 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감으로써 그런 것이 훨씬 더 잘 보존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체험 활동은요. 대규모 자본의 투자다. 아닙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체험의 내용을 보시면 뭐 물고기 잡고 물놀이하고 뗏목 타고 뭐 딸기 따고 옥수수 따고 그야말로 그 자연 경관 그대로를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험이죠. 그리고 뭐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체험일지라도 거기서 나고 있는 산물을 이용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전통 문화 그 자체를 우리가 체험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 경관이든 인문 경관이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서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예시들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심화 문제 5번인데요. 요즘에 이게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계속 나왔으니까 이게 지리적 표시제라는 건 알 겁니다.
보성 녹차밭이 1호이기 때문에 보성 녹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성의 위치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보는데 이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지금 한 가지만 적어보라 했죠. 하지만 우리 한번 여러 가지 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혹은 그것을 가공해서 나올 수 있는 가공품들의 부가가치가 향상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 단체에서 각 그 지역에 나오는 지역 특산물을 이렇게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되면요. 그 상품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마크가 딱 붙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돼 있는 상품이네 이러면서 좀 더 그 상품 위주로 소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왜? 좀 더 믿음이 가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으니까. 자, 그러면서 가격을 좀 더 올리더라도 그 매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럼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관광 상품화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품들 농산물과 가공품의 매출액이 늘면서 당연히 그 이익이 그 지역에 가겠죠. 그럼으로써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기반이 될 수 있고요. 점점점 그 지역의 경제 발전 혹은 도시와 이 농촌의 그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에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요. 당연히 선생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값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녹차하면 보성인데 사람들이 녹차하면 다 보성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더 나아져야지. 지금보다 품질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품질 향상에 노력도 할 거고요. 그 결과도 더 좋게 나타날 겁니다. 자, 또 생산 품목의 전문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보성하면 녹차, 순창하면 고추장 이런 것처럼 그곳에 전문화가 되면서 좀 더 다른 지역의 똑같은 농산물에 비해서 좀 더 고급화가 되는 거죠. 좀 더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국외에서 개방화의 바람이 지금 거세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대책으로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거 헷갈릴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 지리적 표시제로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그러한 효과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배우니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좀 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는 못하는 그러한 곳이지만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농업이 앞으로 정말 블루오션이라고 불릴 만큼 농업이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1년 매출액이 1억이 넘는 분홍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왜? 이런 고급화 전략, 이런 그 전략을 잘 세운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농업이 우리에게 좀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우리 농촌을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인문지리의 꽃 중의 꽃, 공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공업 파트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3시간에 걸쳐서 선생님과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공업 첫 번째 시간에서 선생님과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